중환자실을 가득 채운 백색 소음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규칙적이지만 생기 없는 심박수 모니터의 기계음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강진혁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두꺼운 유리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시선은 침대 위 수많은 튜브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마른 몸뚱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과거 전장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나 이곳의 공기에는 화약 연기 대신 억눌린 슬픔과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저곳에 누워있는 남자는 이민우였다. 한때 707 특임대 최고의 방패라 불리며 어떤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그는 적의 총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에 난도질당해 쓰러져 있었다. 붕대로 감겨진 손목의 희미한 흉터는 그가 겪었을 절망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을 명예의 추락이 그를 저 차가운 심연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주치의가 피로한 기색으로 중환자실을 나왔다. 진혁의 묵직한 시선을 마주한 의사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의학적 소견은 냉정했다. 신체적 기능은 회복될 수 있으나 뇌 손상과 더불어 환자 스스로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압력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한 달간 쏟아진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성운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렸고 대중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그를 물어뜯었다. 성실했던 보안팀장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다. 민우는 결백을 주장하며 뛰어다녔지만 거대 자본이 조작한 시나리오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묻혀버렸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 복도를 걸었다. 진혁은 박야 찬하는 발걸음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의 긴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다. 그는 폭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군 시절 배운 교훈은 무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적들은 달랐다. 그들은 총 대신 법과 제도를 무기 삼아 사람을 죽이는 양복 입은 살인마들이었다. 최동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카르텔. 그들은 민우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복도 끝 창가에 멈춰선 그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 오직 몇 개의 번호만이 저장된 그 전화기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다. 엄지손가락이 익숙한 번호 위를 맴돌았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민우의 얼굴이 그의 망설임을 태워버렸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겼다. 상대방의 침묵을 확인한 진혁이 낮게 읊조렸다. 민우가 당했다. 움직이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구차한 이유나 목적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오직 민우라는 이름과 집결, 명령 하나면 충분했다. 그것은
전우애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피보다 진한 결속력이었다. 짧은 통화를 끝내고 병원 로비를 나서자 밤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며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웠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검은 세단에 올라탄 진혁은 와이퍼가 닦아내는 빗물 너머로 멀리 보이는 성운그룹 본사 건물을 응시했다. 화려하게 빛나는 저 마천루 꼭대기에서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짓밟은 한 사람의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의 탐욕을 격려하고 있을 터였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진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뼈 하나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 돈, 그리고 신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707 특임대의 방식이 아닌 그림자 속에 숨어 적의 숨통을 조여가는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빗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차 안에서 강진혁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고요했다. 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성운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과는 철저히 단절된 그들만의 성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에 담긴 보석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조차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만큼 번들거리지 못했다. 최동수 회장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이자 포식자가 사냥감을 처리한 후 느끼는 나른한 만족감이었다. 실내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최고급 향수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곳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과시하는 듯 했다. 회장님, 이번 일 처리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언론 통제도 완벽했고 여론도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최동수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이민우라는 존재는 거대한 기계 장치에 낀 작은 모래알 정도에 불과했다. 잠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으스러져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중앙 테이블에는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국회의원 박기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껄껄 웃으며 옆에 있는 검사장에게 술을 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희생은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믿는 뒤틀린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보안팀장 녀석 꽤 끈질기더군요. 하지만 역시 정신력 문제였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굳이 우리 검사장님까지 나설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박 의원의 농담 섞인 말에 그들에게 타인의 죽음은 그저 안주거리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가벼운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다. 최동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저들 또한 자신의 장기 말에 불과했다. 필요할 때는 먹이를 던져주며 부리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견고한 카르텔의 정점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진실조차도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다시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검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혈관 속의 적혈구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높이에서는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최동수가 가장 사랑하는 이 공간의 미덕이었다. 침묵과 단절, 그리고 완벽한 통제. 한편 성운타워 건너편의 낡은 상가, 건물 옥상, 강진혁은 빗물에 젖은 난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펜트하우스의 불빛을 향하고 있었다.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괴하게 다가왔다. 웃고 떠들며 잔을 부딪히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진혁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진혁은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분석했다. 최동수의 오만함, 박기석의 가벼움, 검사장의 비겁함.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성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유리벽 하나가 자신들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겠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 유리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얇은 막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과 진혁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저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진혁은 펜트하우스의 가장자리에 서서 불안한 듯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한 남자를 포착했다. 성운 그룹의 재무이사 김영석이었다. 김영석은 무리 속에 섞이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와인잔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꼬리 자르기에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임을.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지기 쉽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마련이다. 진혁은 망원경을 내리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차가운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오늘 밤 당장 저들의 파티를 망칠 생각은 없었다. 공포는 서서히 스며들 때 그들이 느끼는 안락함과 승리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믿었던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야 했다. 그것이 진혁이 설계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계단실을 희미하게 밝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다. 타깃은 정해졌다. 불안에 떨고 있는 김영석 재무이사. 그에게 작은 인사를 건넬 시간이었다. 그 인사는 다정한 안부가 아닌 지옥으로의 초대장이 될 것이었다. 축배는 끝났다. 진혁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건물 안에서 메아리조차 없이 사라졌다. 거리로 나온 그는 다시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퇴근길에 지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치밀한 심리전에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운 타워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김영석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일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민우가 생전에 남겼던 메모의 복사본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협박도 없이 오직 날짜와 금액만이 적힌 종이 한 장.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김영석의 밤잠을 설치게 하기엔 충분할 것이다. 죄 지은 자는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는 법이니까. 진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운그룹 본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수트 차림의 엘리트들을 뱉어냈고 로비는 고급 커피 향과 구두굽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재무이사 김영석의 집무실 공기만은 다른 세상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의 책상 한가운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은 황토색 봉투는 마치 폭발물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김영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성운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던 내역이 담긴 김영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이 장부는 분명 그가 직접 파기했고 원본 데이터는 서버에서 영구 삭제되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와이셔츠를 적셨다. 도대체 누가? 김영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급히 인터폰을 들어 보안실을 호출하려다 멈칫했다. 만약 보안 요원들이 이 문서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최동수 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내선 번호가 아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김영석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위협적이었다. 김영석은 상대방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블라인드 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구름뿐이었다. 전화는 뚝 끊겼다. 김영석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공포가 안개처럼 밀려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민우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일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같은 시각 최동수 회장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성운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매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정확해서 신경을 긁었다. 이 투자사 뒷조사는 끝났나? 최동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듯 머뭇거렸다. 그게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유령 회사입니다. 대표자 명의도 노숙자로 되어 있고 자금 출처도 해외 여러 곳을 거쳐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최동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려는 사냥꾼의 냄새가 났다. 최동수는 의자깃을 매만지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정적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딱 집어낼 수 없었다. 갑자기 그의 개인 컴퓨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바탕화면이 바뀌었다. 최동수는 눈을 의심했다. 평소의 풍경 사진 대신 그가 5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당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당시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것은 그에게 잊고 싶은 치욕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동수가 소리쳤다. 비서실장이 놀라 뛰어들어왔지만 화면은 이미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방금 화면이 못 봤나? 최동수의 물음에 비서실장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회장님, 최동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누군가 성운 그룹의 보안망을 제집든 아들듯 뚫고 들어와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수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아래에 설치된 도청 탐지기 버튼을 눌렀지만 기계는 아무런 신호도 잡지 못했다. 적은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건물 건너편 낡은 오피스텔의 어두운 방. 강진혁은 모니터 6개가 켜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성운그룹 로비, 복도, 그리고 김영석의 집무실 앞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도청된 소리들을 분석하며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는 직접 해킹을 하지 않았다. 옛 동료 중 정보전에 능한 전문가가 이미 성운 그룹의 서버에 백도어를 심어놓은 상태였다. 진혁의 역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심리적 타격을 가할 타이밍을 조율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김영석의 모습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을 남겼다. 1단계 공포의 주입 완료. 루고니 진혁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고 그 상상력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드는 것. 그것이 707 부대 시절 그가 배운 심리전의 기초였다. 진혁은 김영석의 집무실 전화기로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미세하게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파괴력은 핵 폭탄급이었다. 김영석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석은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비서가 가져다 주는 커피에도 독이 탔을까봐 걱정할 것이고 회장의 호출을 숙청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어 곧 성운그룹 수뇌부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민우가 겪었던 고립감과 공포를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체감하게 만드는 교육이었다.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민우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는 웃음을 잃었다.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혁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최동수 회장이 보안 팀장을 불러 고함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성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 혼란을 더욱 부추길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령은 때릴 수도 가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진혁은 자신이 기꺼이 그 유령이 되어 그들의 꿈속까지 찾아갈 작정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야경은 화려해졌지만 성운타워의 불빛은 어쩐지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했다. 김영석 재무이사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옹기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워탄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도수가 높은 위스키 병이 반쯤 비워진 채 놓여 있었고 얼음이 다 녹아버린 잔에는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감은 조금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며칠 전 배달된 비밀, 장부의 사본과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는 마치 악몽처럼 그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유학 간 딸과 아내,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남자는 사진 속의 당당한 가장과는 전혀 다른 겁에 질린 폐잔병에 몰골을 하고 있었다. 김영석은 죄책감과 자기 연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더러운 일에
손을 담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왔지만 이제 그 선택이 가족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거실 전화기가 울렸다. 김영석은 화들짝 놀라 위스키 잔을 엎질렀다. 갈색 액체가 흰색 카펫 위로 검붉게 번져나갔다. 그는 전화기를 노려보았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사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안부를 묻는 듯한. 김영석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집안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누구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김영석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의 절규에 동요하지 않았다. 이민우 팀장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최동수 회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가족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김영석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최동수 회장이 과거에 자신에게 충성했던 임원들을 어떻게 토사구팽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었다. 감옥에 가거나 알 수 없는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자살한 동료들. 그 잔혹한 역사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선택하십시오. 최동수의 꼬리가 되어 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살 길을 도모할 것인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김영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살 길을 도모하라. 그것은 배신을 의미했다. 하지만 성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배신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본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김영석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그를 향했다가 흩어졌다. 상석에 앉은 최동수 회장의 표정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는 김영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김 이사, 최근 자금 흐름에 이상한 구멍이 보이더군. 외부 감사 때 문제가 될 만한 건 싹 다 정리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최동수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김영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그건 제가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마 전산상의 오류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김영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전산 오류라. 자네답지 않게 실수가 잦군.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다른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김영석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최동수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영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다리가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최동수의 눈빛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경 안정제를 꺼내 입안에 털어 넣었다. 약 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회사 내부망 메신저가 깜빡거렸다. 보안팀 이사님, 회장님 지시로 재무팀 서버에 대한 특별 보안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김영석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보안 감사라는 명목하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증거를 심으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금고 안에는 회사의 이중 장부가 담긴 USB와 최동수 회장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그의 생명보험이자 동시에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티켓이었다. 김영석은 그것들을 챙겨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것은 최동수 회장의 수행비서와 보안 요원들이었다. 이사님,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별관에서 조용히 뵙기를 원하십니다. 수행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요원들의 태도는 위협적이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연행이었다. 김영석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다. 지금은 바빠서 곤란하네. 나중에 내가 직접 올라가지. 그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수행비서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 이리 주시죠. 보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형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그는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제지하며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바꾸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김영석은 홀린 듯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동수 회장의 비자금 계좌가 방금 검찰의 익명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지금 김영석 이사를 건드리면 그가 가진 모든 증거가 언론에 동시에 뿌려질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수행비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이어셋을 통해 누군가와 통신을 시도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틈타 김영석은 책상 아래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였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요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김영석은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물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공포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느껴졌다. 1층 로비는 대피하려는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김형석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기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나왔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 택시를 잡아탄 그는 목적지를 말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았다. 성운타워가 거대한 괴물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의 물음에 김형석은 멍하니 입을 열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도 회사도 이제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서울역 3번 출구 보관함. 그곳에 당신이 살 길이 있습니다. 김영석은 기사에게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을 협박하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악마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최동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택시가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혁은 망원경을 내렸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김영석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 인간의 공포심은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진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성운 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 이제 그 균열을 통해 제국의 기둥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성북동의 고급 요정.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고즈넉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젖은 흙내음과 은은한 차향기가 섞인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진혁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2인자이자 최동수 회장과는 오랜 앙숙관계인 태산건설의 류태호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그를 탐색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내 시간을 뺏은 대가가 시원치 않으면 자네는 오늘 밤 무사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거야. 류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그는 갑자기 연락해온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최동수의 목줄이라는 단 한마디 메시지에 호기심이 동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진혁은 표정 변화 없이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무늬 매칠한 찻상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성운그룹 재무이사 김영석이 관리하던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성운하는 최동수 회장이 지난 10년간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있죠. 진혁의 설명은 간결하고 건조했다. 류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시선은 이미 USB에 꽂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그는 평생의 숙적인 최동수를 단번에 매장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었다. 왜 이걸 나에게 가져왔지? 검찰이나 언론에 넘기면 포상금이라도 받을 텐데. 류 회장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진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직시했다. 검찰은 이미 썩었고 언론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르죠. 당신에게는 정의감보다 더 확실한 동기, 즉 욕망이 있으니까요. 최동수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진혁의 말은 류 회장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정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라이벌을 짓밟고 1인자가 되고 싶은 야욕뿐이었다. 진혁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도덕적인 호소보다 이익에 기반한 거래가 악인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법이다. 류 회장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수행비서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노트북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들이 열리고 그 안에 담긴 방대한 데이터가 드러나자 류 회장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것은 상상 이상의 보물이었다. 최동수가 뇌물을 먹인 국회의원 명단, 불법 승계, 작업의 구체적인 정황, 심지어 류 회장 자신을 음해하려 했던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류 회장의 손이 분노와 환희로 동시에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보았다. 이제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은 사라지고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자리류 회장이 물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터뜨려 주십시오. 최동수가 숨쉴 구멍조차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혁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섰다. 류 회장은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돈도 명예도 원하지 않는 놈. 저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다. 요정을 빠져나온 진혁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씻어내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쾌감은 씻겨지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또 다른 악마에게 먹이를 던져주었다. 민우의 복수를 위해 괴물과 손을 잡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군인 시절에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지만 이 전쟁은 경계가 모호했다. 그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이 점점 최동수와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목적을 위해 사람을 장기말처럼 이용하는 냉혹함.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민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깨끗한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진흙탕에 빠져 뒹구는 한이 있더라도 놈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다. 류 회장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성운그룹의 분식회계 의혹이 대서특필된 것이다.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명시된 기사는 폭발력이 엄청났다. 성운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최동수 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영석, 그 자식이 자료를 넘긴 거야. 최동수가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유리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비서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태산, 건설 쪽 소유인 언론사에서 가장
먼저 터뜨렸습니다. 류태호 회장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김영석의 배신, 그리고 숙적 류태호의 공격,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밤 겪었던 해킹 사건과 김영석의 도주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야. 최동수가 중얼거렸다.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흔들고 경쟁자를 이용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돈으로 매수한 검찰과 경찰도 여론의 거센 파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자신의 비선 라인인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연결되지 않았다. 쥐새끼들은 배가 침몰할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법이다. 그 시각 진혁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와 주가 그래프, 그리고 성운그룹 본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과거 707 부대에서 함께했던 전우 2명이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를 역추적하고 성운그룹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대장, 놈들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어. 내부 고발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한 대원이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석의 이탈과 류 회장의 공격은 성운그룹이라는 댐에 거대한 균열을 냈다. 이제 그 틈으로 억눌려 있던 진실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진혁은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최동수는 건재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 있었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훈련소 시절 흑투성이가 된 채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 속 민우의 맑은 눈망울이 진혁의 가슴을 찔렀다. 조금만 기다려.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다. 최동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까지 무너뜨려야 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잔인한 게임이었지만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야경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의 이면에서는 피 튀기는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진혁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서서히 조여드는 포위망을 즐기듯 지켜보았다. 왕좌의 게임에서 패배한 자에게 자비란 없다. 성운 타워의 꼭대기, 그 화려한 성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시간이 머지 않았다. 성운 그룹의 본사 25층 임원 전용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에는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고 회의실 안의 공기 또한 납처럼 무거웠다. 최동수 회장은 상석에 앉아 충혈된 눈으로 양옆에 앉은 측근들을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님, 아오 하며 끈끈한 의리를 과시하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도대체 내부 정보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류태오, 그 늙은 여우의 귀에 들어가는 거지. 이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쥐새끼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최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명확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재무이사 김영석이 잠적한 이후 회사의 기밀 사항들이 본물 터지듯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법무팀장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김영석 이사가 가져간 자료들이 해독된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서버에 접근 흔적이. 그러나 최동수는 그의 말을 거칠게 잘랐다. 그따위 기술적인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 서버가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어제 내가 비밀리에 만난 의원 이름까지 지라시에 돌고 있다고. 최동수의 고함에 박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박 변호사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늘 아침 발신자 불명의 퀵 서비스로 서류 한 장을 받았다. 그 서류에는 최동수 회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법무팀장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둔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그 서류가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평소 최동수의 성정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박 변호사는 곁눈질로 최동수를 훔쳐보았다. 저 탐욕스러운 노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10년 지기인 자신도 하루아침에 내칠 위인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워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강진혁은 도심의 한 공유 오피스 개인실에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대포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각기 다른 메시지 창이 떠 있었다. 그는 카르텔의 핵심 멤버들에게 서로를 이간질하는 가짜 정보들을 정교하게 흘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에게는 최동수의 배신 계획을, 홍보실장에게는 박 변호사가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냈다. 불씨는 전염병보다 빠르지. 진혁은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신뢰라는 얇은 막으로 지탱되는데 그 막이 찢어지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익으로 뭉친 집단일수록 그 붕괴 속도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707 부대 시절 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여 자멸하게 만들었던 심리전의 정석이었다. 최동수의 편집증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장을 조용히 불렀다. 박 변호사, 뒷조사 좀 해봐. 요즘 검찰 쪽 라인하고 너무 자주 접촉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차, 운전기사도 바꿔. 그 녀석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에게 매수된 게 틀림없어.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회장의 불신이었다. 그는 억울함에 치을 떨며 최동수의 집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뒤처리를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의 목소리는 직원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혔다. 이 광경을 CCTV로 지켜보던 진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카르텔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법무팀장이 떨어져 나갔다. 이제 최동수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변호사는 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치부를 들고 적은 나의 친구가 되는 법. 진혁이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었다. 저녁이 되자 성운그룹 본사는 흉흉한 소문으로 뒤덮였다.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해고되거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동요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거대한 제국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최동수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 어둑한 방 안, 창밖에 네온사인 불빛만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정치권 인사들도 도와주겠다던 검사장도 이제는 그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최동수는 흠칫 놀라며 전화기를 노려보았다. 며칠 전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그 놈일까. 누구냐?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회장님,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이나 명예 같은 것들 말이죠. 최동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 이민호하고 무슨 관계야? 죽은 놈의 망령이라도 씌인 거냐? 망령이라. 남자는 쓴 웃음을 짓는 듯 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만든 망령입니다.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이 흘린 피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괴물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죠. 전화는 뚝 끊겼다. 최동수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넓은 집무실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면을 장식한 고가의 미술품들도 바닥에 깔린 최고급 카펫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직 공포만이 그를 워참매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최동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용으로 넣어둔 권총을 꺼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쏴 죽일 수라도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총을 움켜쥐고 의자 깊숙이 몸을 웅크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이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진혁은 민우의 병실을 찾았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민우의 얼굴색은 며칠 전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다.
진혁은 의자 하나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놈들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어. 네가 겪었던 그 외로움. 이제 그놈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야. 그는 민우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복수는 차가운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전후에는 여전히 뜨거웠다. 진혁은 민우가 깨어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령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그의 억울함만은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 다짐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였다. 성운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태워버릴 정의의 불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해야 했다. 최동수의 가장 아픈 곳. 바로 그의 가족을 건드릴 차례였다. 5년 전의 겨울,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707 특임대 훈련장은 야간 침투 훈련을 마친 대원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온몸을 녹이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강진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이민우가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팀장님, 저녁하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민우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미소만큼은 소년처럼 순수했다. 진혁은 묵묵히 커피를 받아들며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다. 군인 말고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는 민우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말에는 딸아이와 공원에 놀러 가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요. 총 대신 펜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 대신 지키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살인 병기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다. 진혁은 그때 민우에게 약속했었다. 그래, 넌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네 뒤를 봐주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현실로 돌아온 진혁의 눈앞에는 병원의 하얀 천장 대신 청담동의 화려한 아트 갤러리가 서 있었다. 최동수 회장의 아내 홍지영 관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카르텔의 자금 세탁소이자 그들만의 사교장이었다. 진혁은 온 매무새를 다듬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고요했다. 벽면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성운 그룹의 비리로 시끄러웠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인 것처럼 평화로웠다. 홍지영은 VIP 룸에서 차를 마시며 우아하게 팜플렛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재벌가 사모님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누구시죠? 예약된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 홍지영이 진혁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진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최동수 회장님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소식 말입니다. 홍지영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멈칫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진혁을 노려보았다. 남편 일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꾸했다. 진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사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의 미래, 그리고 자녀분들의 안위에 관한 일입니다. 홍지영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자녀라는 단어에 동요하는 빛을 보였다. 최 회장은 지금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구명보트가 딱 하나뿐이라면 그는 누구를 태울까요? 자신일까요? 아니면 사모님일까요? 진혁의 질문은 도발적이었다. 홍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이건 무슨 삼류 드라마 같은 대사인가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가 배를 누르려 하자 진혁이 낮게 속삭였다. 그 봉투 안에 최 회장이 준비한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홍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혼 서류.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동수가 법무팀을 통해 비밀리에 작성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성운문화재단의 공금 횡령 혐의를 홍지영에게 전가하고 이혼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심지어 해외에 숨겨둔 내연녀와 혼의 자식의 존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홍지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붉은 립스틱이 번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를 휘감았다. 그녀는 평생을 최동수의 그림자로 살며 내조해왔다. 남편의 숱한 바람기도 더러운 사업 방식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감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과 토사구팽이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진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영석 이사가 남긴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 증거들이죠. 최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모님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아내가 독단적으로 재단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은 서류를 구겨 쥐었다. 우아했던 귀부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 입은 여자의 본능이 드러났다. 그녀는 최동수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파트너로서 존중한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보다는 증오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홍지영이 고개를 들고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십시오. 최 회장의 차명 계좌 중 절반은 사모님 명의의 재단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검찰에
자진 신고하고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 제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남편은 홍지영이 말을 흐렸다. 진혁은 단호하게 끊었다. 남편은 끝장나겠지만 사모님과 아이들은 재산의 일부라도 건지고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를 밟고 일어설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는 명확했다. 홍지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모성애와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냈다. 최동수에게 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부장검사 최동수와는 적대적인 파벌에 속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운그룹 비자금.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진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내부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만큼 뼈아픈 타격은 없다. 최동수는 이제 바깥 세상의 적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칼을 겨누는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갤러리를 나서는 진혁의 뒤로 홍지영의 통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한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쳐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진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우의 꿈을 짓밟은 대가로 최동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평함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민우에게 말을 걸었다. 보고 있나 놈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동수 본인뿐이었다. 손발이 잘리고 눈과 귀가 멀고 등 뒤마저. 진혁은 주머니 속의 대포폰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 시간이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유령이 실체를 드러내고 죄인에게 최후의 심판을 예고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복수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민우가 꿈꾸었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뒤로 미룬 채 오직 눈앞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성운타워 최상층 회장실에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죽은 거인의 혈관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동수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에는 장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일담한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면제를 2알이나 삼켰지만 불안이라는 각성제는 그 약효를 비웃듯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운 공기청정기의 미세한 구동음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혼자였다. 비서실장도 수행원들도 모두 퇴근시킨 뒤였다. 아니,
사실은 그들조차 믿을 수 없어 내보낸 것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사냥개들은 이제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이빨을 갈고 있었다. 아내 홍지영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다들 미쳤어. 감히 나한테. 최동수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리 없다고, 이건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 속 폭락하는 성운 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자신의 이름은 그때 정막을 깨고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가 넓은 집무실의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발신자 정보 없음. 최동수는 그 전화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간 자신을 그림자처럼 옥죄어 오던 그놈이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와 정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분노가 충돌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사과라도 하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거웠고 숨 막히는 압박감을 동반했다. 이윽고 들려온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정중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어조였다. 새벽 공기가 찹니다. 회장님,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강진혁의 목소리였다. 최동수는 이를 갈았다. 너 누구야? 내 회사, 내 가족,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안부가 나와 내 놈이 누군지 알아내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최동수의 협박에도 진혁은 덤덤했다. 알아낼 시간도 그럴 힘도 당신에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진혁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최동수는 할 말을 잃었다. 텅 빈 사무실이 그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다. 진혁이 말을 이었다. 이민우,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쓰다 버린 건전지 취급했던 그 이름 말입니다. 최동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많은 하청 업체 직원 중 하나였던 그 이름을 기억할 리 만무했다. 그깟 직원 하나 때문에, 고작 그따위 놈 하나 때문에 내 제국을 건드려. 수화기 너머에서 진혁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그따위 놈. 그게 당신의 실수입니다. 당신에게는 그가 밟고 지나가도 되는 벌레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전우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건드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707 특임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적이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동수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특임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저격수가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타협하자.
얼마면 돼? 네. 친구. 치료비는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아니, 네가 원하는 자리에 앉혀줄 수도 있어. 김영석 자리 아니면 계열사 사장 말만 해. 최동수는 다급하게 제안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온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진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파멸을 원합니다. 김영석 이사는 당신의 비자금 장부를 넘겼고 박 변호사는 당신의 불법 승계 자료를 검찰에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홍지영 관장은 당신이 숨겨둔 내연녀와 혼외 자식의 정보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최동수는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제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렸다. 오늘 해가 뜨면 검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언론은 당신을 물어뜯을 것이고 주주들은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 화려한 회장실에서 내려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민우 팀장이 느꼈던 절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최동수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진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악마를 잡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지옥도를 그린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오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당신의 그 죄악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나는 그저 그 부메랑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살려줘. 최동수의 입에서 기어코 비굴한 애원이 터져 나왔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채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하지만 진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민우 팀장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를 때 당신은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비명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공포를 음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이 회장실의 정적을 다시 채웠다. 최동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에서 미끄러진 전화기가 카펫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희망찬 하루의 시작이었을 그 여명이 오늘따라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췌하고 늙고 공포에 질린 한 노인의 얼굴.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후회하니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함,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성운타워, 정문 앞에 수많은 기자들과 중계차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검찰의 푸른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진혁의 말대로였다. 해가 뜨고 있었고 그의 세상은 저물고 있었다. 최동수는
뒷걸음질 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넓은 사무실이 그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옥상 진혁은 난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붉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민우가 담배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다. 끝났다. 민우야. 진혁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최동수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민우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다. 그는 돌아서서 옥상 문을 열었다. 이제 민우에게 가서 이 긴 밤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였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성운타워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전장의 포화처럼 맹렬했다. 하지만 707 특임대 출신의 강진혁에게 그것은 승리의 축포가 아닌 때차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느껴졌다. 그는 병원 로비의 TV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특보의 붉은 자막이 화면 하단을 성운그룹 최동수 회장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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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계 로비 장부 확보, 성운 주식 거래 정지, 화려했던 제국이 해체되는 데에는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철옹성 같았던 회장실 문이 검찰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는 순간 최동수가 느꼈을 박탈감과 공포는 감히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부정당하는 영혼의 파산 선고였다. 화면 속 최동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던 재계의 거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동공이 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양옆을 붙잡은 수사관들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기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다.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민우 팀장의 자살 시도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가족들도 공모했습니까? 쏟아지는 질문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최동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평생을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던 그가 이제는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의 결과였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다. 악의 축이라 불리던 거악 주옥의 실체가 고작 저런 늙은 노인 하나였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저 노인의 탐욕 하나 때문에 건실했던 청년이 목숨을 끊으려 했고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어 있었을 뿐 그 껍데기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추악하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뿐이었다. 그 시각 성북동의 요정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태산건설의 류태호 회장은 그는 경쟁자가 제거된 틈을 타 성운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헐값에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결국 승자는 나군. 최동수,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는 찻잔을 들어 자축에 건배를 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TV 화면이 바뀌며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은 최동수 회장의 비자금 장부에서 태산건설 류태호 회장과의 불법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운그룹의 몰락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찬물이 바닥을 적셨다. 진혁은 단순히 최동수 한 사람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민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카르텔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다. 최동수의 장부에는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경쟁 기업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 판도라의 상자를 통째로 열어젖힌 것이다. 류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혁이라는 설계자가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성운그룹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게시판을 도배했다. 하지만 이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고통이었다. 진혁은 이 혼란이 진정되고 나면 조금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세워지기를 희망했다. 물론 그것이 지나친 이상주의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의가 돈을 이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최동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응시했다. 수많은 플래시 불빛 속에서 그는 환영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맑은 눈으로 자신을 경멸하던 이민우의 얼굴을 최동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철컹.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거웠다. 그 소리와 함께 성운이라는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와 불명예,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가족들 뿐이었다. 홍지영 관장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최동수의 측근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TV 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마무리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복도 끝 중환자실 앞에는 여전히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며칠 전에 절망적인 무거움과는 달랐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혹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민우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였다.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진혁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반야 놈들이 무너지는 꼴을 진혁이 유리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네가 옳았어. 바위는 계란으로 깨뜨릴 수 없지만 계란들이 모여 바위를 덮어버릴 수는 있더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707 부대원들을 다시 소집하고 목숨을 건 도박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민우가 남긴 작은 기록들과 진실의 힘이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유심칩을 빼냈다. 이제 그림자로서의 강진혁은 사라질 시간이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민우의 든든한 형으로 돌아가야 했다. 화장실 변기에 유심칩을 버리고 물을 내렸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칩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기억들도 물살에 씻겨 내려갔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어젯밤의 폭우가 미세먼지까지 씻어낸 듯 서울의 하늘은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저 푸른 하늘 아래 어딘가 유치장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최동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일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일까? 상관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제 그는 과거의 인물이었다. 진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이제 민우가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앙상했던 가지 끝에 작은 몽우리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진혁의 등 뒤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 한 명이 로비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보호자분, 이민우 환자분, 보호자분 안 계세요. 진혁은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불길한 예감과 희망이 동시에 교차했다. 그는 마시다만 커피를 던져버리고 병원 안으로 질주했다. 그 짧은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상태가 악화된 것일까? 아니면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민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묘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의사로서 기적을 목격했을 때의 당혹감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미약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였고 눈을 떴습니다. 진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최동수가 무너질 때도 류태오가 절망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입니까? 정말 깨어난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적입니다. 아마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뉴스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의사의 농담 섞인 말에 진혁은 울다가 웃었다. 그날 밤 카르텔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한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진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들어가서 그 녀석의 눈을 마주해야 했다. 일어났냐, 이 잠꾸러기 녀석아, 라고 핀잔을 주면서 꽉 안아주어야 했다. 긴 악몽은 끝났다. 이제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강진혁의 심장은 낯선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죽음의 비릿한 향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침대 위 수많은 튜브에 둘러싸여 있던 이민우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초점 없는 멍한 눈빛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눈이었다. 형, 님.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고 바람 빠지는 풍선 소리처럼 미약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난 몇 주간 진혁의 어깨를 짓누르던 1000톤의 무게를 단번에 날려버리기에 진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앙상한 손을 감싸 쥐었다. 차가웠던 피부에 미지근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그래, 나 왔다. 말하지 마. 그냥 숨만 쉬어. 그거면 돼. 진혁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강한 군인으로 살아왔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훈련받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동생 앞에서 그 모든 방어 기제는 무용지물이었다. 민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생존의 증거이자 지옥 같았던 악몽에서 계절은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병원 창밖의 목련나무에는 하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최동수 회장의 구속과 성은그룹의 해체 소식은 한동안 뉴스를 도배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곧 새로운 가십거리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있기 위해 사는 존재들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인 동시에 자비이기도 했다. 잊혀짐으로써 상처 입은 자들은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민우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진혁은 그것이 민우의 강인한 정신력 덕분임을 알고 있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진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민우의 휠체어를 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그저 함께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민우가 입을 열었다. 뉴스 봤습니다. 형님이 하신 거죠. 민우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있었다. 진혁은 캔커피를 만지작거렸다. 내가 한 게 아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나는 그저 바람을 좀 불어넣었을 뿐이다. 진혁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지만 민우는 알고 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형님이 다시 그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해서
민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진혁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사람이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라.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을 거다. 넌 나를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 준 거야. 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다 끝났다. 최동수도 그를 둘러싼 카르텔도 이제는 힘을 잃었어. 너를 괴롭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가 꿈꾸던 삶으로 돌아가. 아내와 커피를 마시고 딸아이와 공원을 걷는 그런 삶 말이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곡한 부탁이었다. 민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은요? 형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진혁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로곡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셨다. 복수는 끝났고 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에 묻힌 흙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오롯이 그의 몫으로 남았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세상의 빗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갈 자신도 아직은 없었다. 글쎄다. 당분간은 여행이나 좀 다닐까 싶다. 낚시도 좀 하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너무 치열하게 살았잖아. 우리 진혁이 툭 던지듯 말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오직 그만의 것이었으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민우의 아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 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가 아빠하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민우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빠져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바로 저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었다. 진혁은 민우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민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진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작별 인사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형, 동생 사이가 되었으니까 진혁은 병원 건물을 빠져나와 붐비는 거리로 들어섰다. 퇴근 시간에 인파가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던 마지막 대포폰을 꺼냈다. 배터리를 분리하고 본체를 두 동강 내어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사령관으로서의 강진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주민등록증 하나와 낡은 지갑,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뿐이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녹색 불이 켜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진혁도 그들 틈에 섞여 발을 내디뎠다. 어깨를 부딪히고 누군가의 통화 소리를 듣고 매연 냄새를 맡으며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전쟁터가 아닌 일상의 한복판에서 느끼는 생의 감각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쥐지 않았다.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은 편안하게 풀려 있었다.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진혁은 문득 며칠 전 새벽 옥상에서 보았던 일출을 떠올렸다. 그때의 태양은 비장하고 뜨거웠지만 지금 머리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악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평화가 이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걷다가 문득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날카롭던 눈매는 많이 유해져 있었고 항상 긴장되어 있던 인매도 편안해 보였다. 낯선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진짜 강진혁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그는 쇼윈도 속의 자신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수고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혼잣말을 삼키며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기로 했다.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민우가 깰 때까지 멈춰 있던 그의 시간도 강진혁이라는 소설의 다음 챕터는 이제 막 첫 문장이 쓰여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피와 복수가 아닌 치유와 평범한 행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강진혁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다. 이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이민우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진정한 승리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아름다운 저녁이었다.